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위대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군이야 24시간도 안 돼. 불바다가 될 텐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영국 옥스퍼드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을 향해 한국 군사력쯤은 일본 자위대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 불바다가 되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은 판타지 국가라고 말하며 한 교수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카모토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 일로 인해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동기들 보기 창피해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 경험이 저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제 치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 잘못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일본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우월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농사를 짓고 활이나 쏘며 빌빌거리고 있을 때 우리 일본만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구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일본인들이 명예백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 일본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과거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죠.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좋아해 주니까 꼴 같지 않게 콧대 높게 구는데 사실 한국을 근대 국가로 발전시켜 준 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기 역시 다 일본 덕분인 거죠.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와요. 감히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일본은 한국보다 몇 단계는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인데 말이에요. 저의 이런 생각은 옥스퍼드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독보적인 리더라는 자부심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의 그날 제 가치관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날 강의의 주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AI였는데 저는 당연히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니까 AI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전 세계 AI 기술 순위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글쎄,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본은 5위 안에 있지도 않더군요. 저는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에 적힌 순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2위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저는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교수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답하셨죠. 자료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신 통계를 가져온 거니까요. 정작 오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들은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고 또 다른 애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있었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태어나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교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인데 일본은 순위권에 있지도 않다니요?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건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초에 초거대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프로그램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든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죠. 요즘 영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나라라면서 판타지 아니냐고 하던데요.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교수님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셨고 저는 억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전 세계 기업 순위 상위권에 14개의 기업을 랭크시킬 정도로 잘 나갔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인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 한국은 어땠는지 아세요? IMF 터져서 망하기 직전이었다고요. 저는 이쯤이면 교수님도 정신 차리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예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IMF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학생은 한국인들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한국이 대한제국이던 시절, 그때도 한국인들은 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당시 천민 계급조차 기부를 했을 정도였고, 세계 어느 국가도 못할 일을 한국은 한 거예요, 학생.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인성이 아주 훌륭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딜 봐서 한국인들의 인성이 훌륭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한국인들의 인성이 훌륭하다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매번 거짓말만 늘어놓는 족속들이라고요. 우리 자위대가 출동하면 24시간도 안 돼서 가루가 될 것들이 겁도 없이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강의실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학생, 자네가 지금 말한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선 독도는 한국이 시류 지배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건 국제법과 역사에 근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위대가 한국군을 짓밟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만약 독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100% 한국이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일본의 자위대는 엄밀히 말해서 정식 군대도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 집단, 경찰 예비대가 후에 자위대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죠. 그에 비해 한국군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죠. 게다가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군대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전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만약 한국군이 자위대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한국군이 자위대를 손쉽게 압도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고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위대가 방패였다면 지금은 날카로운 창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평화 헌법 때문에 공격력 무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요즘 일본은 그 헌법 내용을 바꿔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올해 11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은 일본에게 더 유리해지죠. 트럼프는 현재 일본에게 쌍무적 안보 동맹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위험에 처하면 미군이 도와주고 반대로 미국이 위험에 처하면 자위대가 도와준다는 게 그 내용인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겠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위대는 한국군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 말을 마친 저는 이번에야말로 교수님이 제 입장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자네가 말한 것들은 전부 가능성에 불과해요. 우선 일본과 미국의 쌍무적 안보 동맹에 앞서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텐데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죠. 일본 화폐의 가치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 역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일본에게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일본의 경제가 발전한 과정을 보면 스스로의 뛰어난 능력이나 창의적인 기술로 인해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냉전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운 좋게 급성장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AI, K 콘텐츠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과 문화를 수출 중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일본이 국내 시장에서 도태되는 동안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폭격과도 같은 말들에 정신이 다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독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만약 학생의 바람대로 자위대가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위대는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주죠. 우선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자위대는 대체로 일본이 자체 생산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무기들은 어린애들 장난감 수준에 불과해요.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타국의 무기를 수출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의 무기 회사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타먹으며 무기를 대충대충 만들었죠. 그 결과 자위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심지어 2021년에는 일본의 최신의 초계기 P1이 첫 비행 후 착륙 중에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이 계속될수록 저는 꼭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이런 형편없는 평가를 받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찔끔 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키고 있는데 교수님은 멈추실 생각이 없어 보였고 괜시리 한국을 두고 한마디 던졌다가 교육 오프닝에서 완벽하게 타켓이 되어 혼쭐이 나야만 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 잘 들어요. 한국군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죠. K9 자주포 역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정확성 면에서 이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탄도 개발했죠. 만약 실제 전투에서 한국이 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위대의 통신과 지휘 체계는 단숨에 마비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서 우수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학생. 일본은 대체 뭐가 있는 거죠? 자위대가 한국과 전면전을 치르면 24시간 만에 불바다가 돼서 먼지가 된다는 생각은 학생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나온 말이라고 믿겠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죠. 그때 저와 같은 일본인인 하루키가 조용히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해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죠.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자위대의 해군이 한국의 해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언제 기죽어 있었냐는 듯 금방 자신감을 되찾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다른 건 몰라도 해상 자위대가 한국의 해군은 이길걸요?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십 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거기에 이지스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해상에서의 전투라면 한국 해군이 자위대를 당해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교수님을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이윽고 교수님의 입이 열렸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학생, 정말 한심하군요. 해상 자위대가 강력하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 해군에게는 세종대왕함이 있어요. 세종대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닌 떠다니는 방공기지나 다름없어요. 이 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 시스템과 함께 최첨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서 적들을 추적한 다음 한꺼번에 박살낼 수 있죠. 게다가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함들이 바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죠. 자, 이래도 해상 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학생은 역사를 좀 배워야겠네요. 일본이 바다에서 한국을 이겼던 적이 있나요? 무지성 자신의 나라를 칭송하기보다 진실을 배우는 노력을 하세요, 학생.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시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해상 자위대마저 한국 해군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마치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해군도 강하지만 육군은 무시무시하게 강력해요. 만약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일본은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국 육군의 강함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한국 육군은 최신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전차인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 전투차는 뛰어난 방어력과 기동성을 자랑하며
한국 육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이건 일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군사력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전 미국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도 한국 육군을 보고 감탄했다고 했어요. 마크 밀리 장군은 한국군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 육군이 보유한 강력한 장비와 뛰어난 전술, 그리고 대규모 병력 앞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전의를 상실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해군이라는 쪽지를 건네준 하루키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하루키의 얼굴은 분노로 화가 잔뜩 난 상태였어요. 하루키는 숨을 가쁘게 쉬며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교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죠. 하루키도 일본인이니 저처럼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게 산산조각나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실 안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모두가 흥미롭다는 얼굴을 하고 하루키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하루키의 입에서 공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군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본과 자위대는 한국 따위에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조국의 영토를 지킬 것입니다. 일본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말이죠. 하루키의 말을 들은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지금 그 말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도를 빼앗겠다는 건가요? 그러자 하루키는 못할 것도 없다고 답했고 그와 동시에 교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모양이군요. 대체 가만히 있는 한국을 왜들 못 살게 구는 거죠?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여기에 응할 리 없으니 이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하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는 것인데 만약 일본이 자위대를 대동해 독도를 공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하루키는 선뜻 뭐라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저 다케시마를 빼앗아 오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국제사회는 즉시 한국 편에 설 것이고 일본은 바로 고립되겠죠. 게다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전범국인데 그런 국가가 다시 한번 평화를 깨는 행동을 저지른다? 그건 자멸하겠다는 말과 같죠. 이어서 교수님은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 경고하셨고 저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섬에 고립된 채 외부와의 교역이 끊기고 필수 자원을 얻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눈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상상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위대만 강력해지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하루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쟁은 원래 고통과 희생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각오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리 같은 일본인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여 하루키를 바라보았죠. 그러고 보니 하루키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키는 고집스러운 얼굴로 계속해서 교수님을 노려보았고 그가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자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좋아요, 하루키 학생.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을 제가 대변하고 있었는데 혹시 여기 한국인 학생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앞자리 쪽에 12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지금 하루키 학생의 말에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김희정이라는 여학생이 손을 들고는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독도 이야기하는데 하루키 씨 독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나요? 답변해보세요. 하루키는 김희정 학생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사실 우리 일본인들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만 배웠고 익숙했지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하루키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었어요. 독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지성으로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게 참 웃기네요. 그리고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볼까요?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선 병력을 소집하겠죠?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는 진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에서는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자위대는 징집병이 아니라 자원한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 소집이 어려워요. 반면에 한국군은 징집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병력과 예비군 체제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즉각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죠. 이어서 마이크를 다룬 한국인 남상국이라는 학생이 건네봤더니 군대의 또 다른 강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세계 각국의 유학생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다툼으로 교육이 시작되어 미안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학생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재밌게 관전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상국이라는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들이 앉아있던 저희 쪽을 바라보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군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독도에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에 독도의 지리와 지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능숙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대부분 사격을 마스터했으며 실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전술을 익히고 있죠. 이에 반해 일본 자위대는 이들에 비해 질적 차이가 너무 나죠. 결국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루키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한국인 학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짙은 당혹감이 엿보였습니다. 강의실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루키는 잠시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실실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거기 한국인 학생분, 우리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걸요? 아무리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자금력이 뒷받침된다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건 결국 일본 아닌가요? 하루키의 말을 들은 남상국 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이 전쟁은 절대 장기전이 되지 않아요. 한국이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버릴 테니까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 40대를 띄워 압도적인 물량으로 초반 우위를 점할 겁니다. 물론 일본도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한국만이 가진 첨단 전자장비와 통합 전술 시스템 덕분에 한국 공군은 일본을 압도할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들은 한국 공군의 초기 공습으로 무력화될 것이고 그대로 전쟁은 마무리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일본의 엔화가 얼마가 있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군의 놀라운 위력에 압도된 것이죠. 하루키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이대로 한국 학생과의 논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키는 생각보다 독한 놈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 한국에게 지지 않으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웃기시네요. 알았어요. 거기 한국인 학생분 말은 잘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자민당 의원인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자위대가 최신형 전투기들 좀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해야겠네요. 저는 하루키의 이 말을 듣고는 낯이 뜨거워서 아주 혼났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았죠.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일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그때 하루키를 향한 교수님의 마지막 참교육이 시작되더군요. 자, 이제 일단락된 것 같은데 하루키 학생, 물론 전쟁에서 우수한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비의 우수성이나 물량뿐만 아니라 그 무기들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하느냐까지 염두에 두어야죠. 한국인 학생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은 교수님의 말에 하루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이 있어도 그 무기를 활용하는 군인의 자질이 뛰어나지 못하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요인을 한국군은 가졌고 일본 자위대는 가지지 못했어요. 한국군에는 조커 역할을 하는 특전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해병대, UDT, 특수전투부대 등 한국의 특전사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장을 제거하거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작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특전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본 자위대에는 특전사가 없죠. 실전에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루키는 이번에는 교수님께 반박하지 못하고 침울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게. 무기가 부족하면 돈 주고 사면 해결이 되지만 수년에 걸쳐 키워낸 엘리트 군인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사격 등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관역에 명중시키는 종목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한국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년을 훈련한 특전사라 말 다 한 거죠. 결국 하루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하루키는 서둘러 짐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렸고 저는 도망치듯 강의실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언제나 자랑스럽기만 했던 내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엄청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알을 깨고 나온 듯 상쾌한 기분도 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알게 된 기분이랄까요? 지금까지는 아주 좁은 세상에서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왔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교수님 덕분에 세상을 더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깨달음이 옥스퍼드에서 얻어가는 가장 큰 수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 긴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못나고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위기가 닥치면 더 단단해지고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를 넘어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문화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대단한 한국인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해외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한국인 분들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한국을 자꾸 들먹여 죄송합니다. 총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군사대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언제 러시아가 침공해올까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상 최고의 무기라 불리는 한국의 K9이 에스토니아에 집결하면서 부터라고 하죠. 군사대국이라는 러시아마저 꼼짝 못하게 만든 K9의 엄청난 위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지키는 육군대위 알렉세이 카슬라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3보병 여단 포병대대는 러시아를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우리 에스토니아의 영토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터라 저는 요즘 매일같이 긴장을 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고작 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하늘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에스토니아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K9이라는 기적이었죠. K9을 등에 업은 저희는 더 이상 러시아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첨단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주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얼마 전 부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상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소름 끼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의 전투기가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절망감도 밀려왔죠.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제 담당인 포병 진지로 달려갔어요. 적기 접근 시 즉시 대응 사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준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밀려오며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저는 군인이기에 애써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별다른 위협 없이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적기가 우리 영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지휘관의 목소리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적국에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주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처지라니 저는 이렇게 무력한 제 자신과 우리나라가 너무 싫었죠. 만약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몸서리를 치곤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소국이니까요. 러시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군대쯤이야 1시간 만에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러시아군에 짓밟혀 잿더미로 변해버린 에스토니아를 상상할 때면 엄청난 절망감이 저를 덮쳐오며 절로 식은땀이 나고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제 상상 속에서 펼쳐졌죠. 러시아 탱크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모습,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생각할수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대체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토니아군의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우리 군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폐기하고 앞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지휘관님이 미쳤나 했어요. 거대한 군사 강국 러시아의 선제 공격이라니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멍청한 날벌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지휘관님은 진심이시더군요. 지휘관님은 언제까지 러시아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망치가 에스토니아의 머리를 내려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지휘관님의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지휘관님을 보며 몇몇 동료들은 용기가 생겼는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가 러시아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 군에게 러시아를 공격할 만한 힘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이었고 그날 이후 저희 부대는 새로운 전략에 맞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휘관님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새로운 힘입니다. 지휘관님의 소개와 함께 거대한 철갑 괴물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건 바로 에스토니아 부대에 새로 도입된 한국의 K9 자주포였죠. 알고 보니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모두 한국 K9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K9 운용 훈련을 하던 날, 저는 그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강력한 불꽃이 튀어나오며 대지가 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죠.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연발하며 이게 바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 한국이 가진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K9은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무기였어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 성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훈련에서 1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한 방에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명사수는 아니거든요. 이건 전부 K9이 가진 힘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K9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려 52톤이나 되는 중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리더라고요. 게다가 승차감도 아주 훌륭했죠. 한 번은 진흙과 자갈이 잔뜩 깔린 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K9은 마치 최고급 세단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여기에 타고 있으면 마치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 라며 농담하기도 했죠. 그렇게 K9의 운용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느꼈어요. K9은 포 조준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반응 속도를 크게 높여주었죠. 이거 꼭 최신식 게임기로 전쟁하는 것 같아. 동료들은 이렇게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또 K9은 장갑도 아주 튼튼해서 에스토니아 병사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모의 전투 중에 적의 포화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K9 안에 있으니 마치 철옹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K9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K9을 이용해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의 목표는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것이었죠.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데 그 순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단 30분 만에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훈련이 끝난 후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어요.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지금부터는 러시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러시아 놈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러시아군은 장비 문제가 심각했어요. 전선에서 러시아 탱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났고 심지어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K9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질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건 실전에서 싸움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러시아군은 통신체계도 형편없었어요.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장비가 없는 것인지 러시아 병사들은 보안도 되지 않는 일반 휴대전화로 통신을 하다가 적군에게 발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군요. K9에 탑재된 최첨단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러시아군의 후진성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그건 바로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였죠. 글쎄, 러시아 병사들은 식량이 없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은 채로 전투에 나선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알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우리 에스토니아군은 러시아군에 비해 머릿수는 적어도 항상 충분한 보급을 받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더니 러시아 놈들 실상은 별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감을 얻은 우리 군은 K9을 이용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K9의 압도적인 기동성을 이용해 빠른 전술을 구사한다면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죠. 한국의 K9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확한 포격을 가하면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야. 걔들은 군뱅이처럼 느려서 제대로 대응도 못할걸? 우리 병사들은 모였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죠.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러시아 놈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초전박사를 내줄 테니 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야간 기동 훈련을 했는데 K9의 성능이 정말 빛을 발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K9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무기 만져보지도 못할 텐데 불쌍해서 어쩌냐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군대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죠. 에스토니아 국민들도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우리를 보면 얼른 저 러시아 놈들을 박살내줘요 라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제게 과자를 하나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군인들이 요즘 부쩍 강해진 것 같아서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단순히 국경선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의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인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죠. 이제 에스토니아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상군 화력 세계 최고의 포라고 불리는 한국의 K9을 고작 36대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국방력이 강화되었는데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K9을 독자 개발해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경험이었죠. 에스토니아 부대는 우리의 자랑, K9 자주포를 가지고 참가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군사 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이기에 긴장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와 흥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깍두기 취급이나 받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K9으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연합훈련장에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장갑차와 자주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미국의 M109,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최고의 화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K9과 함께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뒤에 K9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화력을 가진 나토의 당당한 일원임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잠시 후 기동성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자주포들이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미션이었죠. 출발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의 K9은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험한 지형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진흙탕, 자갈밭, 급경사, 그 어떤 것도 K9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1등은 K9의 차지였고 그 순간 다른 나라 군인들은 경악을 하며 입을 딱 벌리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사격 훈련 때 벌어졌어요. 강대국들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화력을 뽐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 무대 주인공은 우리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K9이었어요. 목표 거리 40km 발사. 이어서 K9의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명중 에스토니아 K9 40km 목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심지어 미군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인지 묻기도 했어요. 저는 한껏 잘난 척을 하며 K9의 자동 조준 시스템과 정밀한 탄도 계산 능력, 그리고 첨단 센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군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겨우 에스토니아 군인인 제가 세계 최강 미군에게 이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이야. 세상 일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독일 군들이 마치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조심스레 K9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곁눈질로 훔쳐보더니 이내 호기심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저기, 저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무기를 처음 봐서 그런데 좀 구경해봐도 됩니까? 에스토니아의 작은 군대가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독일을 감탄시켰다니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나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스토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그들을 뛰어넘은 K9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이 나게 부대로 가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동료들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나토 훈련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K9이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ZH-2000과 같은 세계적인 자주포들과 경쟁하고 결국은 그들을 압도했던 것을 말이에요. 제 말을 들으며 동료들은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앞으로 더욱 강해지겠다는 결의를 불태우더군요. 그 순간부터 우리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무시무시한 K9 덕분이었죠. 모두가 더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K9을 더 잘 다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세계 최고의 무기, K9의 수준에 맞춰 우리 에스토니아군도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부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K9의 조작 속도는 20% 이상 빨라졌고 사격 정확도는 15% 향상되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K9의 위대함을 실감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국가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주장하며 자체 기술만으로 자주포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결국 1999년 K9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K9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K9은 에스토니아에도 도착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K9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고 이제는 첨단 기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에스토니아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이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이었죠. 먼저 한국은 K9의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가 4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거의 2배가 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K9은 적의 포병 사거리를 훨씬 벗어난 곳에서도 공격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완전 무인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원격으로 조종되는 K9은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서 용맹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전력의 상승을 의미했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적 탐지와 조준 능력 향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실현되면 K9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확한 표적 식별과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었어요. 날씨나 지형 조건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정확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을 들으며 저는 마치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한국은 전장을 지배할 무기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낼 것이고 언젠가 그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군의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한국의 K9 업그레이드 기술 발표는 사실 우리 에스토니아 이외에도 세계 군사 강국이라는 국가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발표는 곧 세상에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만약 그런 괴물 같은 무기 체계가 한국이 완성하여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국방력과 군사에 있어서 한국은 절 군복을 입을 때면 설레기까지 하죠. 언젠가 더욱 강력해진 K9을 다루게 될 그날만 생각하면 저절로 콧노래까지 나온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K9은 단순한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한국과 한국의 무기 생산 기술력에 중독되어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롤모델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 우리가 한국의 군사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에스토니아도 한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에스토니아군의 장교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에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더군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 중인 유령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전투함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전투함이라고 해도 한국의 유령함 때를 만나면 그 길로 저승행은 확정되는 것이었죠. 한국은 유령함을 2026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기술이 전투함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세계 해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더군요. 그야말로 새로운 해전의 시대가 열리는 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 전장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인들은 다양한 훈련을 보다 안전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 훈련에 달려 있는데 우리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료비나 안전 문제로 원하는 만큼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조만간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환상적인 기술을 완성시킬 것이고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매일같이 훈련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군사 훈련을 하는 국가와 매일 훈련을 하는 나라의 군사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만간 한국이 세계에서 군사력 1위를 찍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들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한국은 미사일에 AI 기술을 적용해 적들의 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 그냥 조준하고 쏘는 것과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에는 임무 수행 능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백발백중이라는 기적을 한국군은 실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도 한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에스토니아가 당장 한국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죠.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에스토니아의 안보도 더 강해질 테니까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니 아무리 러시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만 하필 잡아도 북한의 손을 잡다니요?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과 대놓고 척을 지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러시아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세계 군사력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의 군대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니까요. 북한군의 군사 장비는 대부분 구소련 시대의 것들로 고대 유물이나 다름없죠. 현대전은 전자교란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과 장비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런 것들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게다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죄다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더기로 탈영을 했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정신으로 남의 나라 전쟁을 치르겠어요. 다시 말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아무 쓸모없는 발악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북한에는 핵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유엔은 이런 북한의 파병을 두고 파병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이유는 북한이 개입되면 미국이 개입되고 미국이 개입되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도 개입될 수 있게 되니까요. 러시아의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현명하게 한국의 손을 잡고 괴물 같은 K9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하며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군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과 전략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를 한 줌 먼지로 취급하며 무시하던 러시아도 요즘은 함부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2위 군사 대국임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 눈치만 슬슬 보는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이고 에스토니아 장교로서 한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존중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우리 에스토니아의 목표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한국을 본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K9을 도입했고 도입한 K9으로 인해 우리 에스토니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존경하는 한국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진 K9을 우리의 품에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K9 진짜 괴물이죠. 세계 유럽 나라에서도 K9을 서로 도입하고 싶어 안달이라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